시청자 여러분,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의 박원경 기자를 연결해서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뉴스 속보 형태로 여러분께 신속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때입니다. 윤춘호 SBS 논설실장, 김태현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윤춘호 실장. 네.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려줬다. 좀 내용은 복잡한 것 같은데 말이죠. 현재까지 어떤 형태, 어떤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리하고 있는 그 유언법률 심사 대상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요. 하나는 병역법 88조 1항이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여부를 가리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병역법 88조 5항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병역의 종류를 크게 5가지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근데 현역, 예비역, 보충역, 그다음에 제1국민역, 제2국민역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관해서 두 가지 법률을 이제 동시에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을 보면 88조 1항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 소집 통지서를 받고 군대에 가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는 저 조항은 헌법에 맞는다.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판결이라고 하는 저 조항은 헌법에 맞는다라는 그런 취지의 결정이고요. 그런데 저 88조 5항에 있는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그다음에 뭐 제1국민역, 제2국민역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여기에 대체 복무제라고 하는 것을 두지 않은 것, 이것은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헌법 불일치다라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곧 들어올 거 생각합니다만은 현장 취재 기자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말씀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고요. 병역법 5조에 여러 가지 그 병역의 복무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대체 복무, 즉 양심상의 이유 때문에 병역을 할 수 없다고 밝힌 사람들을 군복무 대신에 다른 어떤 형태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윤춘호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조항은 재판관이 9명인데 합헌이 4명, 위헌이 4명, 각하 1명 이렇게 해서 위헌에 필요한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아마 그 55조, 88조 1항 병역 거부한 사람 처벌하는 조항 그걸 위헌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양심적 이유도 아니고 종교적 이유가 그냥 가기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싫은 걸 이러고 안 가는 사람들 그런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벌 조항 자체는 합헌을 놔두는 거죠. 양심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사람은 처벌하겠다. 그건 맞다.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로나 양심적인 이유로 안 가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대체 복무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헌법에 불합치다고 본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오늘의 이 주제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것만 놓고 보면 일단 양심적 병역 거부란 걸 헌재가 인정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를 만들어라라는 것이 오늘 현재까지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두 분의 설명을 종합해서 하면은 양심상의 이유 때문에 군대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밝힌 사람들도 대체 복무는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대체 복무는 하되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난 그래도 그것도 싫어요 하면은 처벌받는 거는 합헌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인 그러니까 거죠? 대체 복무라고 하는 것도 병역의 하나로 인정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취지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대체 복무를 인정하라.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헌법재판소가
이게 시대상의 변화를 우리가 반영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봐야겠죠. 일단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해방 이후에 총 한 2만 명쯤 2만 돼요. 명이요? 그다음에 네. 이제 매년 500명쯤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의 양심 또는 종교적 이유를 근거로 해서 군대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소수자의 목소리, 소수자 인권 역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판결이 상당히 오늘 결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이 합헌이라기보다 병역 거부, 양심적 빼고요. 양심적인 이유도 뭔 이유든 간에 병역 거부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법원이 헌재가 판단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병역 거부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맞다. 다만 종교와 양심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체 복무제라는 제도를 만들어라. 이것이 이제 오늘의 헌재 판단이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 취재 기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주문을 요약해서 올린 걸 보면은 그 병역법 5조 1항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그 조항을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라. 그리고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게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에 그렇죠. 맞는 그런 결정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 불합치라는 게 먼저 그 뭔지 말씀을 드리면 위헌이라는 건 이 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위헌 선고하는 순간 그 법의 효력은 그 법조항의 잃어버립니다. 효력이 상실되는 없어버립니다. 거죠. 근데 법이 그냥 없어버리고 새로운 입법 안 만들면 입법에 공백이 생기니까 주로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위헌보다 이제 헌법 불합치라는 걸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위헌이 아니라 이건 헌법에 합치지 않으니까 빨리 국회로 하여금 개정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이 인정되지만 개정하라는 일종의 명령을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헌법 불합치라는 거를 할 때 헌재에서 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개정하라고 시한을 주는 게 있고 시한을 안 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한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 불합치 하게 되면 그거 국회가 공전돼 가면 언제까지 이게 개정해야 될지 한 세월아 내월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 위헌과 똑같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역법 대체복무 정하지 않은 거 헌법 불합치. 그런데 시간은 나 모르겠는 걸 국회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당장 오늘부터 위헌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2019년 말까지 개정해라라고 시한을 준 건 이게 그만큼 사회적인 파장이 큰 문제고 양심적 병역 거부, 종교적 병역 거부를 걸려는 사람은 워낙 많으니 2019년 말까지 개정해서 대체복무제를 만들어라고 시한을 명백하게 준 거죠. 그러니까 국회는 이거를 반드시 이제 받아서 2019년 말까지는 꼭 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만약에 또 2019년 그 말까지 이게 개정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시작되기 전에 기자들에게 미리 공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88조 1항만 신경 쓰지 마시고 5조 조항도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십시오. 저도 그걸 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를 예. 꽤 열심히 봤는데 대체 복무제도 병역의 하나로 인정해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낸 상당한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88조 1항의 어떤 시비 문제 이게 양심적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거부할 경우에 처벌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종교적인 양심적인 이유를 정당한 사유로 볼 거냐라고 하는 데서는 여전히 좀 논란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 대신에 병역의 종류를 나누어서 거기에 대체근무제를 넣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지혜로운 솔로몬의 지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해당하는 당사자들의 헌법 소원도 소원이지만 법원에서 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것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네. 동시에 그 5조 조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규정된 병역만 하라는 것이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저희 예전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예상 문제 항상 나옵니다. 예. 항상 나오는 건데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뭐 주관식이니까 이제 쓰기 나름인데 대부분 이제 어떻게 쓰라고 하냐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수 의견이 병역이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보다는 병역 의무가 더 소중하다. 그래서 뭐 양심적 병역 거부는 합헌이라고 보지만 더 좀 멋있는 답은 보지만 이게 양기의 기본권을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의 자유, 그다음 병역 의무 두 개가 충돌할 때 어느 하나가 100% 옳고 어느 하나가 100% 틀리고는 올 오 나싱 게임이 아니라
규범 조화적인 해석을 하라. 그러면 대체복무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양심의 자유도 지키고 어느 정도 병역의 의무도 이행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으니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규범 조화적인 해석을 하라라고 쓰면 좋은 점수를 얻는다고들 하죠. 예. 근데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를 내린 어떤 그런 근거들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거든요. 양심의 자유도 소중하고 병역 의무도 소중하다. 두 개는 충돌한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두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라는 게 있으니 그것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 어떤 병역 수급 상황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병역 의무도 어느 정도 뭐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양심의 자유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아마 오늘 헌재 결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자막을 보면 말이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44건이었다. 그 자막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해마다 500명씩 처벌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무죄가 법원에서 내려진 선고 건수 저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44건이고 올 상반기에만 28건이다. 이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병역법 현재로서는 88조에서는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저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법원이 최초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2007년 영동지원에서 있었어요. 예. 2007년 이후에 그래서 1심이나 2심 재판에서는 종종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는 저걸 지속적으로 2006년까지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유죄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일관된 이제 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심과 2심에서는 어떤 시대적 변화, 그다음에 소수자 인권 보호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죄 선고를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최종심에 가서는 이제 유죄가 나는 거죠. 대법원에서 판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헌재 판결이 저렇게 나오면 저것이 이제 대법원 최종 판례 변경에도 영향을 당연히 줄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 병역법 개정을 통해서 대체복무 역시 병역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저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되는 거죠. 예,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이 집총 자체를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요. 평화를 사랑하고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이기 때문에 나는 총을 들 수 없다. 제가 입대할 때도 절에서 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있으면 나와 보세요. 나와서 다른 장정들이 뭐 대기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잠시 뭐 가령 엎드려 뻗쳐 있으라고 하든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하루나 이틀 지나면은 다른 곳으로 가고 아마도 그때는 저 처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체 복무제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는 그냥 뭐 몇몇 사람들 머릿속에만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었고요. 2005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체 복무제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안을 해서 노무현 정부 말기인데요. 그때 정부에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한센인 병원이랄지 결핵병원이랄지 이런 데 가서 36개월 동안 근무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정부 결정이 있었어요. 물론 예. 그때는 이제 국회 입법이 뒷받침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 대체 복무제가 구체적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방부에서 이 경우에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과 군대를 가는 사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국가안보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 제도를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무기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대체 복무제와 관련한 어떤 정부 차원의 준비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국회에서 입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만은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진행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우리 사회에. 왜냐하면은 국방의 의무는 엄연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면은 준수해야 될 의무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해서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해서 군대 가지 않고 가령 다른 형태의 복무를 한다. 그것은 또 다른 특혜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그동안 있어 왔었거든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되는 어려운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판단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판결문 쓰기 쉽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 답안에 큰 논리거든요. 만드는 건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현실의 문제라서 국회에서 이제 제도화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대체복무제라는 게 말은 쉽습니다만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 정말 여호와의 증인이지만 가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병역 기피 풍조가 좀 있는 상황에서 야, 그럼 나는 양심에 따라서 나는 평화를 사랑하니까 총 들기 싫다고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대체 복무로 무엇을 시킬 것이냐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공익근무원이라 돈 줍니다. 돈도 주잖아요. 또 사병들 월급이 있지 않습니까? 대우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기간 문제죠. 예를 들어서 현역이 2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 대체 복무한 사람들을 똑같이 2년 할 수는 없을 거고 뭔가 더 기간을 늘려야 되는데 2배에서 4년이 맞는 걸까? 아니 3년 하게 되면 다들 대체 복무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각종 생각들이 있어서 국회에서 여기서 입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이 제도를 만드는데 이것도 역시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많은 논쟁이 좀 있겠죠. 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사실 그 말을 적용해도 틀리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지난 2004년에 이미 2차례, 2011년에 이미 1차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그 뒤로 지났어요. 7년이 지나서 어쨌든 간에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 어떤 법을 개정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국회에 이 법조항을 빨리 개정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앞으로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일단은 지금은 뭐 해방 이후에 아까 말씀대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그다음에 해마다 500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처음에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인 이유로 시작을 했어요. 일단 여호와의 증인이랄지 안식일교회랄지 퀘이커 교도랄지. 그래서 절대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 아니면 남을 해치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런 사람들로 시작이 됐다가 요즘에는 종교적인 이 외에 다른 이유로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그럽니다. 이를테면 절대적으로 종교와는 무관하게 평화 애호주의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우리가 지금 2013년도 이후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한 2,700명쯤 돼요. 근데 그중에 보면 17명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나는 신앙은 아니지만은 나는 내 신념상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총을 들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입법 과정에서 좀 더 논의해야 될 것이 진실로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것인지를 심사하는 기구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런 기구가 생기는 게 있을 테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국민 개병제,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80개 국가예요. 그 가운데 대체 복무제를 인정하는 국가가 40개 정도 국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나머지 40개 국가 중에 속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속함으로써 이제 우리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인권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권 감수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평가받을 만한 뭐 그러한 국가의 대열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조금 전에 자막을 보면 2011년에 당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송두환 재판관은 2명이 대체 복무제를 통해서 이 조항의 충돌을 좀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7년 전에 그 소수 의견이 7년이 지나서 헌법 불합치 결정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7년 전 의견입니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상호 충돌하고 있는데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 과연 위헌인지 합헌인지 그동안 상당히 큰 관심이 쏠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 이것 자체가 합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심적이라고 하는 말은 굳이 안 붙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합헌입니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제라고 하는 제도를 빨리 신설을 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도 군 복무에 상응하는 그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문 요약 2번은 양심적 병역 거부보다 병역 거부 자체 처벌 조항 합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1번인데 대체 복무제 도입하지 않은 병역법을 5조 헌법 불합치고 그러니까 2019년 12월 30일까지는 개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한 2년, 19년, 18년, 한 1년 반 동안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군대라는 게 입대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연기할 수 있는 시한이 있잖아요. 지금 막 이 문제가 걸려 있는 사람들은 대체복무제가 하루빨리 도입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이제 병역 거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빨리 이걸 개정을 해줘야 돼요.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으로 그렇죠. 이 조항 자체가 이제 위헌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건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현행 법에 의해서 이제 처리가 되겠지만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미룬다 할지, 그다음에 재판하는 쪽에서는 뭐 재판을 선고를 미룬다 할지 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건에 계류돼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동원된다고 봐야겠죠. 네, 검찰과 법원이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는 국방부, 군 당국에서도 분명히 이제 매주 신병들이 입대하게 될 텐데요. 신병훈련소에서 입대하는 장소에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빨리 마련을 해서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리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뉴스와 8시 뉴스를 통해서 더욱 상세한 소식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상당히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당연히 환영할 것 같은데 또 아쉽다는 반응도 나올 것 같고요.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안 된다 또 이렇게 비판하는 의견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들도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소식입니다.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회장의 부인 두 딸이 이미 검찰과 경찰, 법무부의 출입국 사무소 또 세관 당국에 소환돼서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양호 한진그룹의 총수도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입니다. 살인마 조양호를 구속하라! 국민을 죽인 살인마 조양호를 구속하라! 네, 두 딸과 아내분에 이어서 이렇게 서시게 됐는데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검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왜 안 내신 겁니까? 검찰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횡령과 배임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조현아 씨 변호사비 의혹도 나왔던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직원들이 퇴진 요구하고 있는데 회장직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퇴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조양호를 구속하라! 국민을 살인케 한 살인마 조양호를 구속하라! 범죄자! 예, 살인마, 범죄자 조양호라고 하는 외침은 좀 이해가 되는데 또 살인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네요. 한 시민께서. 오늘 조양호 회장이 출석을 하는 장면인데 기자들에게, 국민들에게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할 말이 사실 없겠죠. 없고 굉장히 이제 착잡한 심정일 텐데 부인 그다음에 딸 둘 거기에 이제 본인까지 저렇게 이제 사법기관 수사기관에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저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판을 들어야 되는 저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일생을 좀 또 뒤돌아보는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표정이 어두웠어요. 선친이 고 조중훈 회장이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혐의가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이제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상속받은 유산 중에 해외 자산 형태로 해외에서 이제 물려받은 그런 유산이 꽤 되는데 대략 그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된다면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수사기관의 추산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로 이제 오늘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예, 윤춘호 실장이 막 설명드린 그 내용이 바로 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프랑스 파리 부동산, 스위스은행 예금 등 받았는데 상속세를 500억 원 이상 탈세를 했다. 횡령과 배임 혐의도 있죠? 그렇죠. 횡령에 항상 이제 재벌그룹 회장들 수사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감 몰아주기하고 통행세 가로채기.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그 면세품 납품하는 회사 같은 것들 하나 세워가지고 바로 이제 대한항공 납품하면 되는데 중간에 회사를 하나 만들고 그 회사의 주주들은 주로 이제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를 거쳐서 이제 돈을 좀 다시 수입하게 했다고 하게 되면 대한항공은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 좀 더 비싸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통행세 가로채기,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되는 거고. 예. 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형태 변호사비는 원래 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돈 내야 되는데 회사 돈으로 지불했다는 의혹. 저것도 이제 뭐 일종의 횡령이 되겠죠. 예. 저런 부분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상속세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측 얘기는 야 우리 몰랐는데 2016년에 갑자기 국세청에서 야 니들 예전에
아버지한테 받은 해외 분노 왜 신고 안 했어? 다시 신고해. 해서 이제 냈다는 거고 예. 검찰이나 과세관청은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 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년 동안 국세청이 먼저 발견할 때까지 너희가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세 포탈에 고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대한항공 측은 아, 진짜 우리 몰랐는데. 나중에 냈으니까 우리는 범죄 혐의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이죠. 화면을 좀 돌려서 볼 수 있을까? 예, 바로 박창진 사무장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조양호 회장이 출석하는 그 현장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자막 봤더니 어떤 피켓을 들고 있는지 봤더니 뭐 갑질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총수에 대해서 박창진 사무장 쪽 화면 뒤에 보이시죠? 불법 아나무인 갑질. 그리고 조양호 회장의 뒷모습을 상당히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 이 회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이미 일가가 모두 한 가족이 모두 이렇게 검찰을 비롯한 수사당국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다. 이 부분이 어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도대체 저 가족은 어떤 사람들일까?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 딸 둘 다 조사를 받았고 또 하나같이 국민들로부터 아주 날카롭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 밉상이다. 뭐 이런 글을 SNS에서 맞습니다. 예, 제가 국민 본 기억이 있어요. 밉상이고요. 그다음에 비록 저 중에는 이제 뭐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영장이 발부가 돼서 뭐 구치소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재벌 그룹이라고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지도층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뭐 지도층으로서의 도덕성이 뭐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이제는 그런 말을 쓰기도 어렵지만은 결국은 그래도 몇만 명의 종업원이 있는 큰 기업의 총수로서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있던 지도적인 인사였던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이런 모양새가 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준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아직까지는 어디 소환되거나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교육당국에 의해서 대학 편입학 의혹과 관련해서 조만간에 조사를 받을 것이다. 교육당국이 조사를 하게 되면 또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간단하게 조양호 회장 뭐 부인 이명희 씨는 영장이 2차례나 기각이 됐는데 말이죠. 뭐 영장이 과연 청구될지 또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지 최종적으로는 과연 유죄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횡령배임의 액수가 문제고요. 그건 액수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모르겠는데 상속세는 500억 폭탄이 맞다고 하면 영장 칠 겁니다. 검찰은. 이제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항공 측이 진짜 몰랐어. 국내재산단위고 아버지가 해외에 숨겨놓은 거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 소명이 받아들여지면은 뭐 영장을 청구 안 할 수도 있고 뭐 무혐의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검찰과 구세청 주장들 어떻게 그걸 몰라? 10년 동안 한두 푼도 아니고 몇백억짜리를 여기에 힘이 실린다고 하면 검찰은 영장 청구하겠죠. 예.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소명이 되면 전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윤춘호 씨죠? 예, 지금 조양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가족이 지금 조사를 받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지탄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양호 회장의 책임을 묻는 절차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저 수사와 그다음에 국세청의 저런 고발이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양호 회장의 경영 일선에서의 퇴진 이 부분과 연결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결과적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총수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전면적으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이 그 대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모습을 과연 볼 수 있을까? 한진그룹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지금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지금과 같은 형태의 경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다음에 결국은 조양호 회장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어떤 이후의 절차로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기업은 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왔던 대기업 총수 일가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 법을 어겼다고 한다면은 경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한진그룹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임직원들은 또 어떤 요구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